온몸을 가린 침묵 속에 길게 이어지는 애도의 행렬. 스페인의 성금요일 축제입니다. 2000년 전 어느 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순환을 기리는 의식이 성대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날 이곳 사람들의 식탁은 물고기로 채워집니다. 물고기와 그리스도, 그 뒤에 숨겨진 위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전통과 낭만의 도시 체코 프라하. 성탄절을 앞두고 축제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구시가 광장에서는 한 달 전부터 크리스마스 시장이 열립니다. 이곳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한 해 중 가장 큰 명절입니다. 체코의 성탄절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잉어를 파는 노점상인데요. 1년 중 이때만 볼 수 있는 진풍경입니다. 중부 유럽 내륙에 위치한 체코에서 물고기는 평소에 즐겨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탄절만큼은 1000만 체코인이 잉어를 먹는 전통이 이어져 옵니다. 성탄절은 한 해 중에서 생선 소비가 가장 많은 날입니다. Je to už asi 200 let starý zvyk u nás, že prostě kapr a salát, prostě a stromeček vánoční, to musí být. 온 가족이 모여 잉어 요리를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체코 사람들. 성탄절에 고기 대신 생선을 먹도록 한 가톨릭의 오랜 전통 때문입니다. 성탄 음식인 잉어는 이들에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비늘마저도 행운을 준다고 믿어 1년 내내 지갑 속에 보관합니다. Já mám 10 milionů euro. Já mám dolarů.
v současné době. Jako postní jídlo je to z toho důvodu, že Češi vidí na konci štědrého dne zlaté prasátko, když nejí maso. Proto kapr. 물고기와 기독교는 어떤 인연이 있는 걸까요? 가톨릭의 본산 로마 교황청. 성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워진 이곳엔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로마 남쪽 교회에 자리한 산 칼리스토 카타콤베. 15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초기 기독교인들의 거대한 지하 묘지입니다. 이곳에 무려 10만 구의 시신이 묻혀 있었습니다. (313년) 그리스도교가 공인받기 전까지 기독교인들에게는 숱한 박해가 이어졌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곳에 영원히 잠들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지하 묘지에 숨어 비밀 예배를 올리곤 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와 관련된 여러 상징들을 남겨놓았는데요. 특히 대리석에 새겨놓은 물고기 벽화가 눈에 띕니다. 그들에게 물고기는 무엇을 상징하는 존재였을까요? Quindi presso i pagani vedevano il pesce, ictus, non capivano perché hanno sempre la parola ictus in bocca, pesce, hanno piacere di mangiare i pesci, non capivano, ma loro con quella parola volevano dire Gesù Cristo, figlio di Dio Salvatore. 그리스어로 익투스, 곧 물고기는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 구세주의 첫 머리 글자를 따서 만든 기독교인들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드러내놓고 고백할 수 없었던 당시 기독교인들은 이곳에 많은 그림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물고기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어부들이었던 초기 사도들에게 나타난 예수의 모습을 큰 물고기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생명을 살린 오병이어의 기적도 벽화로 남겼습니다. 기독교에서 물고기는 성체, 곧 예수의 몸을 상징했고 물고기를 먹는 것은 예수와 하나됨을 뜻했습니다. Pane c'è anche la figura del pesce, perché mangiare il pesce vuol dire mangiare Gesù Cristo. Il pane consacrato diventa Gesù Cristo. Ecco così. 밀라노의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의 성당. 이곳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르네상스가 낳은 천재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가 순환을 당하기 전 12 제자들과 함께했던 마지막 식사 장면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했던 마지막 만찬의 메뉴가 무엇이었는지. 그 수수께끼가 풀리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비밀을 밝힌 사람은 최후의 만찬 복원 작업을 맡았던 브람빌라 씨입니다. E come le dicevo, le condizioni erano drammatiche perché vede questa fotografia, si vede che ci sono tanti pezzi che mancavano e molte parti erano completamente ridipinte. E il prima, come si vede, ridipinto, se lei osserva molto da vicino, c'è il colore sopra l'originale e ci sono delle differenziazioni. Non si vede più, la bocca era completamente cancellata. 500년간 심한 부식과 덧칠이 더해져 복원 작업에만 22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1999년 오랜 작업 끝에 예수의 식탁 위에 놓인 접시가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Perché si diceva che c'era del pollo, che c'era della carne, che c'era del pesce, sì, ma insomma non era definito. Sono tranci di pesce, non è riconoscibile se è pesce spada piuttosto che so io un'altra qualità di pesce. È impossibile, sono pezzi di pesce, tranci. (5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드러난 사실. 15세기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음식은 바로 물고기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믿음이 1500년간 이어져 온 것입니다. 천년 전통의 괴트바익 수도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도사들에게 물고기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9만 권의 장서를 보관하고 있는 수도원 도서관. 이곳에 300년 전의 고서적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1702년 출간된 이 책엔 수도원에서 가장 자주 먹었던 음식의 요리법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송어찜이었습니다. 중세시대 많은 물고기를 먹었던 것은 수도사들뿐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해당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금요일을 비롯해 부활절, 성탄절과 같은 축일에 금식을 하는 규율을 만들었던 기독교. 금식 기간은 속죄와 참회의 뜻으로 고기 대신 생선을 먹어야 했습니다.
der Fisch wird ja nicht als Fleisch gesehen. Und in der Regel heißt es, in der Fastenzeit soll kein Fleisch verabreicht werden, außer in der Infirmarie bei den Kranken. Sonst eigentlich immer Fisch. 중세 기독교인들은 많은 피를 가진 붉은 고기를 탐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육식을 하면 욕정을 불러온다고 생각해 금식 기간엔 철저히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금식 기간에도 물고기를 먹는 것은 허락됐습니다. 예수의 몸을 상징하는 물고기를 먹는 것은 곧 예수와 하나됨을 뜻했기 때문이죠. 이런 규율은 아주 엄격하게 시행됐습니다. 심지어 금요일에 육식을 할 경우 교수형에 처하기까지 했습니다. The depositions that we have in these law cases are very much the nosy neighbour. You will find kitchen maids popping next door into the kitchen, and lo and behold, there is a pot boiling on the stove on the fire. They will lift the lid and they will see inside a joint of pork cooking, and they will know it's a Friday, and this is something that shouldn't be happening. So that's evidence of somebody's heresy. (313년) 로마 제국에서 공인된 기독교는 서기 1000년경 전 유럽으로 확산됩니다. 금식일에 물고기를 먹는 규율 역시 함께 퍼져나가면서 유럽엔 거대한 생선 수요가 생겨났습니다. The notion of eating fish on Friday became wider and wider. And what happened was that it created a huge market for fish. And the whole history of fish in Europe is intimately tied to the growth of these religious beliefs, the popularization of them, and the need for food to replace meat on holy days. 오스트리아 크렘스민스터 수도원. 인구 70% 이상이 가톨릭을 믿는 이곳에선 매주 일요일 미사가 열립니다. (1200년) 전통을 가진 유서 깊은 수도원. 이곳엔 중세의 거대한 생선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수도원 안에서 직접 물고기를 기르는 양어장입니다. Ja, der Grund des Fischkalters ist einfach eben, dass man im Klosterareal Fischvorrat hat. Sie sind gewissermaßen ein barocker Kühlschrank, dass die Fische frisch bleiben, und dann, wenn man Fisch gekocht hat, ist man einfach in den Fischkalter gegangen, hat die Fische frisch geholt und dann zubereitet.
중세 시대에 늘어나는 물고기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유럽 전역의 수도원은 양어장을 앞다투어 짓기 시작했습니다. 1600년대에 지어진 이 양어장은 400년의 세월을 넘어 지금도 수도사들의 중요한 식량 공급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원 주방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양어장에서 기른 물고기로 음식을 만듭니다. 바다가 먼 이곳에서 양어장이 아니었다면 물고기를 구하기가 훨씬 어려웠을 것입니다. Im Kloster wird jeden Freitag Fisch gegessen, also Freitag ist immer ohne Fleisch, meistens Fisch, manchmal auch vegetarische Spezialitäten. Bei uns wird überhaupt sehr viel Fisch gegessen, weil wir ja Forellen selber halten im Fischkalter, wie Sie ja schon gesehen haben, glaube ich. Wir essen auch Forellenfilet und auch unterm Jahr Karpfen. 양어장 물고기로 요리된 잉어 수프와 잉어 튀김이 오늘 수도사들의 식탁에 올랐습니다. 예수 이후 2000년, 금요일에 고기 대신 생선을 먹는 전통은 아직도 엄격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수도원 양어장. 물고기를 손질하는 사람들과 물고기를 구하려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마치 중세시대 수도원의 풍경이 눈앞에 되살아나 펼쳐진 듯합니다. Wir kommen ungefähr 30 Kilometer aus der oberösterreichischen Hauptstadt Linz und hier sind die Karpfen geschmacklich am besten. Sie werden langsam gezüchtet, nicht schnell und daher ist das Fleisch geschmackvoll. Frohe Weihnachten, Ihnen auch. Frohe Weihnachten. 영국 런던 템즈 강변에 자리한 800년 전통의 웨스트민스터 수도원. 영국 왕실의 사원으로 불리는 이곳은 왕의 대관식과 결혼식을 치르는 장소로 유명합니다. They may surely perform and keep the vow and covenant betwixt them made, whereof this ring given. 이 아름답고 화려한 성당 역시 중세엔 생선의 비린내로 가득했습니다. 중세 후기로 갈수록 금식 규정은 더욱 엄격해졌고 금식 기간도 늘어나 1년에 200일이나 됐기 때문입니다. The
monastic diet at Westminster, we can see from the Kitchener's accounts the volumes of fish that are coming to the table. The Kitchener has his own boat that goes regularly between the fish markets in the City of London and the monastery. The later medieval period, it probably goes 3 times a week. In the 1200s and 1300s, it goes every day. 금식 기간이 1년의 절반이 넘는 200일로 늘어나자 더 이상 양어장의 물고기만으로는 그 양을 채울 수 없을 만큼 유럽엔 폭발적인 생선 수요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런던엔 템즈 강변을 따라 어시장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수도사들의 주식인 물고기를 구하기 위해 주방 심부름꾼은 매일 시장으로 달려가야만 했습니다. When you got these big markets for fish, from the religious, from people wanting to be devout and so on, developing, the question then came, what fish do you eat? And there were not enough fish in lakes and rivers, except those farmed by monasteries who kept them to themselves. So people increasingly began to eat shallow water fish from the ocean, which is the herring. 14세기, 유럽은 늘어난 생선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바다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북해 바닷속에 풍부했던 청어의 가치를 맨 먼저 발견한 것은 네덜란드였습니다. 네덜란드는 동인도 회사를 설립, 해상 무역을 독점함으로써 17세기 최고의 부국으로까지 발돋움했습니다. 불리한 자연 조건을 지닌 가난한 네덜란드의 운명을 세계 최고의 해양 강국으로 기적과도 같이 바꿔놓은 건 바로 청어였습니다. 지금도 네덜란드의 오래된 건물에선 청어 문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청어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강국이 되어온 네덜란드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세기) 인구의 5분의 1이 청어어업에 종사했습니다. 북해의 풍부한 청어를 잡아들여 유럽 전역과 청어 무역을 시작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것입니다. 기독교가 만든 생선 시장은 이들에게 축복이었습니다. We had, for instance, shipyards where they made the ships. And the ships, we also have had factories who made barrels to put the herring in and to keep it. The herrings were important, but also the industry around it. 네덜란드인들이 청어 무역을 독점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청어는 한꺼번에 많이 잡히지만 지방이 많아 쉽게 상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때 네덜란드의 한 어부가 혁명적인 가공법을 발명했는데 그것이 이 청어 염장법이었습니다.
나무 통 안에 소금과 청어를 쌓아 밀폐하면 1년이나 보존이 가능했습니다. 수송하기에도 편리한 이 통을 싣고 다니며 유럽 전역으로 수출했던 것입니다. Everywhere in Europe, people ate herring, and people ate Dutch herring. So the herring from Holland was transported and sold all over Europe. Holland would not be like it is these days when it hasn't been for the fishery, especially the herring fishery. The herring fishery brought wealth and the health to the people, and the people could actually grow and exist on these large amounts of protein-rich food, and that's very important. 네덜란드 역사를 바꿨던 청어 무역의 중심지 스헤베닝겐. 매년 청어잡이철에 큰 축제가 벌어집니다. 과거 화려한 영광을 선사한 염장 청어에 대한 네덜란드인의 사랑은 여전히 식을 줄 모릅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청어는 네덜란드에 봄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Herring means, oh, the spring is coming. We have the fresh, the new herring, the nieuwe haring. Everybody then is happy. 노르웨이의 차가운 바다엔 유럽의 역사를 바꾼 또 다른 물고기가 있습니다. 바로 대구입니다. 깊은 바다 밑바닥에 떠돌아다니는 이 물고기는 근육을 사용할 일이 없어 흰 속살을 가지게 됐는데요. 덕분에 지방 함량이 적어 청어보다 저장성이 좋고 담백한 맛으로 상품 가치가 훨씬 높았습니다. 이 놀라운 물고기에 처음으로 주목한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스코틀랜드 북단 셔틀랜드 제도. 매년 1월 마지막 화요일, 이곳에선 바이킹들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1200년 전 바이킹의 도착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 출신의 해상 민족 바이킹. 이곳 사람들은 자신이 바이킹의 후예라는 자부심으로 가득합니다. Yes, it's a big part of the history of Shetland. It's a great tradition, and it's just celebrating the long-standing tradition of our ancestors in Shetland. 밤이 되면 축제는 절정에 달합니다. 천여 명에 달하는 바이킹의 후예들이 갤리선의 횃불을 한꺼번에 던지면서 전 유럽을 지배했던 중세의 영광을 재현합니다. 천년 전 그들은 남쪽으로는 이탈리아, 동쪽으로는 러시아까지 전 유럽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토록 먼 거리까지 항해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들의 대구 저장법 덕분이었습니다. 바람에 말린 대구는 보존과 수송이 용이한 최고의 전투 식량이었습니다. 말린 대구를 씹어먹는 이들의 모습은 마치 육포의 개발로 장거리 원정이 가능했던 세계의 정복자 징기스칸 부대를 연상케 합니다. The Vikings, who were already sailing to Ireland and England in the summers, discovered that dried salted cod, especially dried cod, was a wonderful way of feeding themselves at sea, because all you had to do was chew it or soften it, and there you had good, nutritious food. Furthermore, hundreds of fish can be packed in a small space and do not weigh a great deal to carry. 스코틀랜드 동부 아브로스. 바이킹의 초기 정착지였던 이곳에 그들의 유산이 남아 있습니다. 바이킹은 자신의 해상 식량이었던 대구를 금식 기간에 내다 팔았던 최초의 대구 무역상이기도 했습니다. 비리고 기름진 청어에만 의존했던 유럽인들에게 대구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유럽인들은 점점 이 담백한 흰살 생선에 매료됐습니다. 아브로스 스모키라고 불리는 이 먹음직스러운 대구 훈제법 역시 바이킹이 남긴 유산입니다. It's thought to come across from the Vikings many years ago, about 800, 900 years ago, when the Viking settlers landed on these shores, and they brought with them a lot of their fishing skills as well, and they adapted to use the locally available fish. 스칸디나비아 반도 북서부에 위치한 노르웨이. 이곳 해안은 대구를 말리는 풍경으로 장관을 이룹니다. 1000년 전 그들의 선조인 바이킹이 했던 방법 그대로 저장되고 있습니다. 중세 유럽의 생선 시장에서 대구는 청어를 밀어내고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 각국에선 저마다 대구를 잡고 가공하는 일에 앞다투어 뛰어들게 됩니다. The consumption just grows and grows. And by and large, it's northern European countries that produce this stuff. So it's sold in Portugal, in Spain, in the south of France. Marseille was a big import. Italy, Livorno was a big import port. 15세기 포르투갈에서는 소금에 절여 말린 염장대구를 개발해냈습니다. 건대구보다 맛과 저장성이 좋은 염장대구의 발명은 대구의 몸값을 더욱 올려놨습니다. Por uma questão de tradição e por consumo, os portugueses são os maiores consumidores per capita no mundo de bacalhau. Para o salgarem, e isto já remonta, e portanto isto é uma atividade secular para nós a nível de país.
tem a ver com a época dos descobrimentos, em que era necessário arranjar um produto não perecível que aguentasse longas jornadas e que não se estragasse. Portanto, não havia frigoríficos, não havia o frio e recorremos ao sal. portanto. 당시 이곳 포르투갈의 항구엔 대구잡이 어선으로 가득했습니다. (500년의) 세월이 흘러 염장대구는 포르투갈을 대표하는 음식이 됐습니다. 1년에 200일이나 되는 금식 기간, 가난한 서민들이 맛있게 먹었던 염장대구. 이 대구가 없었다면 포르투갈의 번영도 없었을 것입니다. Com meus sonhos de menina, rumo para os teus cabelos, não olhes para as estrelas, porque elas podem roubar o verde que há nos teus olhos, teus olhos. 15세기 대구는 기독교라는 준비된 시장을 통해 막대한 부를 창출했고, 유럽인들은 일찍이 북대서양에서 대규모 원양어업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An indirect search for treasure, because if you sell the cod, you can make the treasure. That is a huge risk, and the North Atlantic is one of the least predictable areas of ocean in the world. Many of those ships must have been lost that we know nothing about. 험난한 파도와 싸우며 대구를 찾아 떠난 유럽의 수많은 어부들. 그들은 막대한 이윤을 안겨주는 새로운 대구 어장을 독점하기 위해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북대서양까지 죽음의 항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It is estimated that something like 60% of the fishermen died. Why did they do it? Because it was very, very profitable and the demand for fish was enormous. So inevitably, the activity of fishing and the search for new fishing grounds continued. And it continued quietly, under the radar. It is not something that kings are concerned about. It is something that just goes on. And they were looking for new fishing grounds. And increasingly, they looked to the west. 어부들이 더 많은 대구를 잡기 위해 서쪽으로 더 멀리 나갈 무렵, 탐험가들 역시 새로운 땅을 찾아 대서양 서쪽으로 항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야흐로 대항해 시대가 열린 것이죠. 최근 일부 역사학자들은 콜럼버스 이전에 어부들이 먼저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Voyages into the North Atlantic by sailors from England or from Western France or from northern Spain, sometimes the Basques or the Portuguese, were the reasons, or one of the reasons, for long-distance voyaging into the North Atlantic. Some people argue that the Grand Banks, with their huge cod resources, were known to European fishermen before Christopher Columbus officially discovered the New World. I have no idea of the truth of that, but it's a possibility. 대구떼를 쫓아 서쪽으로 간 어부들.
마침내 그들은 북미 대륙의 동쪽 끝 뉴펀들랜드에서 대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이들이 이곳에서 대구를 잡아왔는지 정확한 공식 기록이 없습니다. 과연 어부들은 콜럼버스보다 먼저 신대륙에 도착했을까요? 이탈리아의 한 고문서 보관소입니다. 이곳엔 이 논란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뉴펀들랜드가 엄청나게 많은 대구로 가득 찬 바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록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5년 뒤지만 어부들의 신대륙 발견 가능성을 추측해 하는 기록입니다. Fishermen follow fish. And the question is, did some people from England who were cod fishermen follow cod and get to what is now Newfoundland and Canada earlier than Christopher Columbus? But there are certain customs records from a town called Bristol, the city of Bristol, and other indications that suggest it is possible that some ships sailed to Newfoundland, caught cod, came back, sold their cargoes before Columbus went. But not that much earlier, and that they kept quiet. Why? Because fishermen do not talk. They're there to make money, not to tell people what they found. And I think the chances of this having happened are quite high. 보스턴은 미국의 역사가 시작된 곳입니다. 17세기 영국에서 건너온 첫 이주민들이 정착했던 곳입니다. 이곳의 주의사당에는 특별한 상징물이 남아 있습니다. 의사당 정면에는 성스러운 대구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1.5m나 되는 대구상을 걸어놓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Codfish was vital to the early settler survival here. They were able to get a ready source of food and survive through the very cold winters. So I think for them, the codfish definitely was sacred. 초기 정착민들에게 대구는 성스러운 존재였습니다.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땅에 처음 도착한 곳 역시 케이프 코드, 즉 대구 고지라는 뜻입니다. 대구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곳에 그들의 조상인 대구잡이 어부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17세기) 신대륙으로 떠난 사람들은 상당수가 어부들이었습니다. 이주민들은 대구를 잡고 또 가공하여 춥고 황량한 땅에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대구를 잡던 어부들에게 신대륙은 이미 익숙한 땅이었습니다. Some of the first ships that came over to northeast United States, to Massachusetts, for example, came there not really for colonization or gold. They came to catch fish and sell it.
So fish is very important as a way of looking at the wider world. It was caught in the Atlantic. It caused fishermen to go into deep water and was one of the mechanisms which led to the permanent settlement of Newfoundland and North America.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뉴욕에선 매년 10월 12일 콜럼버스가 처음 도착한 날을 기념하는 큰 축제를 벌입니다. 하지만 신대륙을 발견한 진정한 주인공은 대구를 쫓던 이름 모를 어부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Everybody has said Christopher Columbus sailed to America and found the New World. This is not really completely true. The first Europeans to go to North America were, of course, the Norse, who went to Newfoundland. 북대서양. 기독교가 만든 거대한 생선 수요로 장거리 물고기 잡이 항해가 처음으로 시작되었던 곳. 물고기가 없었다면 서양의 역사는 지금과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스페인 북부 빌바오. 성대한 부활절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2000년) 전 거룩한 희생을 통해 그들을 구원했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리는 의식입니다. 이날 사람들은 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랬듯이 염장대구를 찾습니다. ¿Cómo le digo? Que porque es Semana Santa consumimos más pescado aquí, sí, también, por la cosa religiosa. Te quedan de los padres, de los abuelos, esos sentimientos, nada más. Guapo. (2000년) 서구의 역사를 바꿔온 또 하나의 주역, 그리스도와 물고기. 그리스도의 등장은 그들에게 구원을 선물했고,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상징하는 물고기를 먹는 금식의 전통을 이어갑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먼저 대양의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물고기가 없었다면 그들에게 번영의 시대도 없었을 것입니다. 물고기는 신이 내린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